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어젯밤에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 대신에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30대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전처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면서 이걸 이제 바꿔치기 의혹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 경위를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새벽 2, 3시경에 마포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벤츠 차량과 오토바이 한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 충돌 원인은 벤츠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이 0.12%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당시 그 기록을 보면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속도에 비해서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게 잘 피했던 것 같아요. 그 부상 정도가 경미한 상태라고 하고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운전자 있고 옆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다 무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사고는 사고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했으니까는 도로교통법 되는 거고요. 사고를 냈으니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경찰이 왔을 때 뭔가 이렇게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는데 합의를 시도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오고 나서 한 20분 뒤에 어디서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사실은 운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큰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어떤 혐의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실로 밝혀진다는 거는 제3자가 밖에서 외부에서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사실 운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게 만약에 허위 사실을 진술한 거라면은 이 사람은 범인 도피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범인이 아닌데 범인 인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실제 운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 좀 해줘 형 이러고 만약에 부탁을 했다 그러면은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는 거고요. 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진실한 사실을 확인할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는 해당이 안 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는 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한 죄, 사고 낸 죄, 그다음에 범인 도피 교사죄까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제3자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그 운전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밝혀진 래퍼 장용준 씨.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서 사실 아는 형이다. 아는 형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다. 그렇게 비공개 조사에서 밝혔다고 하네요. 아는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대신 운전했다고 밝힌 거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밝힌 내용이라면 뭐 나는 실제로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언급이. 아니 근데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아는 형이다. 운전을 주장한 인물은 개인적인 친구다. 아는 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의원실이나 소속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까지는 밝혔는데 이 사람이 내가 범인이요 이렇게 밝히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도에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근데 어딘가 내가 이 장용준 씨의 뭐 광팬이 아니라면은 운전하는 걸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했어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 간에 분명히 무슨 뭐 전화거나 문자거나 이런 게 오고 갔을 텐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좀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뭐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드러날 뭐 사실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서로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저희는 지금 당장 모릅니다만 지금 장제원 씨 아들인 장용준 씨가 한 얘기에 따르면 그냥 아는 형이다 정도로까지만 이제 밝힌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제3자가 나타났을 때 뭐 소속사 관계자도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의심을 했던 게 뭐냐면은 장제원 씨의 아들이 현장에서 내 아버지는 누구다 뭐 합의를 하자 이랬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원실에서 개입한 게 아니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다 아니라고 밝혀졌고 이 장용준 씨도 아버지 얘기를 했던 거는 그 보도된 바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니다. 예, 예.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나온 이제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뭐 돈 1,000만 원 줄 테니 합의하자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예, 변호사가 위임받아서 합의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에 대한 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흔히 이제 당사자들끼리 관련자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합의를 하면 또 이제 처벌할 때 감경 사유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이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장용준 씨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통 이 사람이 지금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면허 네. 취소 수준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이제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징역 1년에서 뭐 2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초범이고 합의를 했고 반성하고 있고 그러면은 감경 사유도 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은 지금 끼어 있는 게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러면은 형 가중 사유 중에서 어떤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사유로 될 수가 있어서 예. 1, 2년이면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기준 범위이지만 예. 뭐 이게 죄형이 뭐 죄질이 안 좋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형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얼마를 뭐 줄 테니까 뭐 이거 뭐 위장자수 좀 해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예, 오고 예. 간 문자 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그렇죠.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 음주운전 사고도 사고입니다만 당시의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영준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귀가 조치를 하고 내가 운전했어요 한 사람만 지금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도 경미하고 예. 하면은 신원도 확실하고 그러면은 바로 현행범 체포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갑자기 엉뚱한 데서 온 사람이 내가 운전을 했다 그러고 운전자는 뭐 술 냄새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거는 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내용까지 저희가 좀 짚어보고요. 요거는 이제 경찰이 관련 내용을 좀 더 수사를 한 다음에 의혹들이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주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부분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친동생의 전 부인, 그렇죠? 전 부인의 집을 압수수색한 거죠. 요건 이제 펀드 관련하는 거? 아니 운동학원 관련해서 운동학원 관련한 건가요? 네네네. 저도 헷갈리네요. 이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진 건데 이 압수수색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소송 사기라든지 강제집행 면탈, 위장 이용 관련해가지고 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여러 죄가 문제가 되고 예. 이 혐의가 드러나면은 웅동학원도 어떤 배임의 죄책을 질 수가 있어요. 이게 예, 사실관계가 뭐냐면은 왜 전처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게 됐냐? 예. 조국 이제 후보가 아니라 장관님이죠. 조국 장관의 동생이 연대 보증을 한 게 있어가지고 기술 신보에다가 41억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안 갚아도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운동학원에 공사를 해주고 받을 수 있는 공사금 채권을 새로 세운 무슨 뭐 코바 C&D라 그래요. 예. 새로 세운 코바 C&D와 그다음에 그 전처 지금 법률상으로는 이혼했다고 예, 예. 하니까 전처한테 이 채권을 양도를 해버린 겁니다. 예. 이제 양도를 받았으니까 그 회사하고 이 동생의 전처는 예.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는 예. 웅동학원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안 했어요. 이 채권 양도 과정에서 문제를 삼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51억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요. 예. 근데 한 번 더 여기다 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판결이 확정되면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이제 10년 이후에 이게 소멸시효가 되니까는 또 한 번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놔요. 예. 그때는 이제 100억이 돼버렸어요. 이자까지 해가지고는. 예,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 지금 검찰에서 의문을 삼고 있는 거는 이 양도 양수 과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혼을 했다고 전처랑 이혼을 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예. 뭐 해운대 아파트와 빌라 같은데 전처 소유의 집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고 예. 정경심 교수죠. 정경심 교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해운대 아파트를
전아우, 그러니까 동서라 그러죠. 이런 관계를 동서한테 팔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2009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 뭘 이렇게 시댁하고 가깝게 지내나 이런 점에서 위장 이혼이 아니냐. 이게 내가 그런 의혹이 있었죠. 예, 네. 기술 신보에 지고 있는 구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분할시켜 놓은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의문이 들고 있어가지고는 예.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조 장관 동생의 전처집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웅동학원 관련 의혹들을 좀 짚어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업체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스 CNT 대표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는데 웰스 CNT는 뭐가 문제냐면은 조국 후보자 그 가족하고 조국 장관 가족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친척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일가가 투자한 펀드가 있어요. 거기 예. 13억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웰스 CNT라고 가로등 뭐 전멸기 제조업체를 만드는 회사라 그래요. 여기가 예.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가 그 투자한 이후에 갑자기 광급공사 소지가 확 늘어납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에서 얼마 전에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가지고 부서를 압수수색한 적도 있어요. 여기에 예.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확 갑자기 매출이 는 거예요. 네네. 이 부분을 따지는 거고 또 여기서 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예. 이 웰스 CNT로 들어간 돈이 이 펀드 투자금 13억하고 전환사채 10억까지 해가지고 23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예. 이 중에서 이제 코링크가 이제 맨 위에 있는 오촌 조카가 사실상 대표가 아니냐 의심받는 이 코링크 펀드 운용사거든요. 예. 코링크에 초기에 투자했던 현대차 협력사 익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익성의 자회사 IFM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이 투자금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전환사채를 모두 상환을 하거든요. IFM에서. 근데 이 상환한 금액 13억 원이 어디로 증발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횡령 혐의, 그다음에 어떤 자본시장법상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예. 이 웰스 CNT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나요? 검찰에서?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사 대표 그리고 투자사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매출이 확 예. 늘어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투자를 받은 금액이 증발한 부분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횡령 혐의가 없는지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구속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우리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걸로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펀드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자금 흐름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링크 예. 사모펀드 운영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예, 예. 그게 2016년 2월에 설립이 됐는데 예. 1월에 이 이 코링크에서 이렇게 작성한 문건을 보면은 일단 우회 상장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엑시트 플랜을 하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시한 문건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먹튀죠. 수익을 내고 튀자는 건데 예. 우회 상장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네네. 비상장 회사가 요건이 안 되니까는 예. 상장 회사 하나 잡아가지고 합병을 통해서 상장해가지고 수익 내자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사실관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코링크가 설립이 됐습니다. 예. 근데 코링크에서 펀드를 한 4가지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일단 2개예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 하나가 있고 남은 펀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웰스 CNT에다 투자를 했고 또 다른 펀드는 이제 WFM이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WFM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코링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막 출렁이는데 그때마다 뭔가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몇 군데서 발견이 되고 예. 여기서 나중에 이제 주가를 매각하고 난 다음에 52억 상당의 주식을 무상기부한 것도 나와요. 코링크 운용사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보면은 어떤 이면 계약 그거는 뭐냐면은 조국 장관 일가가 조국 장관 그 부인이 75억 약정하고 10억만 지금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면 계약 일단 하나가 문제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것들이 주가가 출렁이고 뭔가 이렇게 허위 공시의 사실관계가 허위 공시라고 의심이 되는 사실관계가 발견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 어떤 주가 조작 관련 허위 공시 주가 조작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광급공사를 수주하거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이 돈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경법상의 횡령 배임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예.
지금 신문 지상으로 나타난 사실관계만 봐도 이게 뭐지 하고 퀘스천 마크가 지어지거든요. 근데 예,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또 강한 혐의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물적 예, 증거를 예. 가지고 있을 거라서 예. 만약에 제 예상대로 검찰이 짚은 게 맞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구속 사안이 되는 거겠죠. 예. 아, 너무 어렵나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신 전지현 변호사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금 학생 생기부죠. 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조국 장관의 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유출이 됐던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런 게 이제 많이 불거졌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민감요청장이 법적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걸 이제 한영 외고의 교직원이 이걸 로그인 해가지고 열람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네네. 원래 학생부라는 거는 당사자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딴 데 유출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유출을 했다면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초중등교육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 위법하죠. 예. 다만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유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예. 얼마 전에 그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됐을 때 그 박은정 씨였죠. 권익위원장께서 나와가지고는 예. 자기는 이거를 공익신고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사실 김태우 수사관을 거기에 넣기는 조항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권익위원장이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대선 전에 밝힌 바가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이것들이 어떤 입시 전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예. 이거 유출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공익신고자로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법은 맞습니다. 유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죠.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